강도철의 주먹이 서진의 얼굴을 강타했다. 여기선 계급 따위 소용없어. 폭력이 이기는 거야. 피투성이로 쓰러진 서진이 마지막 힘으로 휴대전화를 눌렀다. 엄마, 살려줘. 현숙의 휴대전화에 도착한 단 한 줄의 메시지. 순간 부부는 헬기를 타고 괴산부대로 긴급 출동했다. 부대 뒤편 흙바닥에 쓰러진 딸을 발견한 현숙이 비명을 질렀다. 서진아. 무철이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잡았다. 잘못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널 지켜주지 못한 거야.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이런 드라마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별 9개 가족이 딸을 구하기 위해 부대를 뒤흔든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구례군 작은 시골 마을에서 맨발로 뛰어다니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박무철, 그 소년은 가난했지만 꿈만큼은 컸습니다. 언젠가 나라를 지키는 큰 장군이 되겠다며 흙먼지를 털고 일어서던 그 아이가 이제 대한민국 육군 대장까지 올랐습니다. 68세의 박무철은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국기에 대한 경례부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키 180cm의 당당한 체격에 예리한 눈빛, 그리고 깊게 패인 주름 하나하나가 모두 전쟁터에서 쌓아온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태극기가 정중앙에 걸려 있고 그 아래로 가족 사진들이 즐비했습니다. 모두 군복을 입은 모습들이었는데 각각의 사진마다 계급장의 별이 늘어가는 모습이 한 가족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진은 이등병 시절의 박무철이었고 가장 최근 사진은 온 가족이 함께 찍은 것으로 별만 9개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아침 식탁에서 김현숙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65세의 현숙은 대한민국 최초 여성 특수전 사령관이었습니다. 삼성 장군의 계급장이 어깨를 빛내고 있었지만 집에서만큼은 그저 다정한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고든 자세에서 풍기는 기품은 수십 년간 쌓아온 군인 정신의 결과였습니다. 무철과 현숙 두 사람은 40년 전군 간부 교육 과정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현숙은 여군 장교 과정 수석이었고 무철은 남군 과정에서 교관을 맡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서로의 군인 정신에 반했고 이후 함께 조국을 위해 헌신하며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오늘도 국정감사 준비로 바쁘시겠어요. 현숙이 아침 신문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면에는 국방예산 관련 기사가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무철은 안경을 쓰고 꼼꼼히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요즘 젊은 국회의원들이 국방의 중요성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무철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언제나 짧고 정확했습니다. 오랜 군 생활이 만들어낸 습관이었지만 그 속에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부부만의 교감이 흘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사이였습니다. 거실 한쪽 서랍장 위에는 장남 박준호의 해병대 임관식 사진이 자랑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40살의 준호는 해병대 소장으로 최연소 별단 장군이라는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과묵하지만 결단력이 뛰어났고 부하들 사이에서는 공정한 지휘관, 앞장서는 리더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뒤를 따라 군인을 꿈꿨던 준호는 해병대 특유의 강인함과 박무철에게서 물려받은 책임감으로 뭉쳐진 완벽한 군인이었습니다. 휴대전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가족 단톡방 우리 가족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준호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연평도 시찰 다녀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건강 챙기세요. 무철 조심해서 다녀와라. 밥은 거르지 말고 챙겨 먹어라. 현숙 연평도는 바람이 세니까 따뜻하게 입고 가거라. 무리하지 말고. 그리고 잠시 후 막내 박서진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서진 가족들 모두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저도 부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29살의 서진은 육군 대위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의 뒤를 이어 자연스럽게 군인의 길을 택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자아이들과 축구를 하고 나무에 올라가며 놀던 활발한 성격이었고 자존심이 강하고 당당한 면도 있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지방의 한 보병대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현숙이 서진의 프로필 사진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서진이 요즘 부대 생활은 어떨까요? 여자 장교로서 힘든 일은 없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 딸이니까 잘 해낼 겁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이 예전 같지 않아서 무철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자부심과 동시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군에서 여성 장교들이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서진이 처음 군에 입대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아빠, 저도 나라를 지키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모두 군인인데 저만 다른 길을 갈 수는 없죠. 여자라고 못할 게 뭐 있어요? 당당하게 말하던 서진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박무철은 신문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젊은 장병들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 서진이는 강한 아이잖아요. 우리 피를 받아서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낼 겁니다. 현숙이 남편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어딘가에는 엄마로서의 불안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거실 시계가 오전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무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국정감사 준비회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계급장의 4개 별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그의 지위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조심히 다녀오세요, 여보. 현숙이 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인사했습니다. 당신도 특수전 사령부에서 무리하지 마세요. 무철이 대답하며 아내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부부의 다정함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숙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별 9개로 이루어진 철옹성 같은 군인 가족.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충청북도 괴산군에 위치한 제17보병대대.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이 부대는 평소에는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새벽 5시 반 기상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생활관 안에서는 장병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야, 박대위 또 늦었네. 한 병사가 킬킬거리며 말했습니다. 생활관 한쪽 구석, 박서진 대위가 허둥지둥 군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부대 업무 때문에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들었던 터라 몸이 무거웠습니다. 여자가 군대 와서 뭐 하려고. 강도철 병장이 비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1살의 강도철은 이 부대에서 가장 오래된 고참 병장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아서 다른 병사들 사이에서 무서운 존재로 통했습니다. 특히 여군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병장님, 그런 말씀은. 이등병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가 강도철의 눈초리를 받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진은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애써 무시했습니다.
아버지 박무철로부터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군인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되새기며 서진은 더욱 바짝 긴장했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나고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은 자신이 맡은 3소대 병사들과 함께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전투 사격 훈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서진은 병사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며 사격 자세를 설명했습니다. 자, 모두들 집중하세요. 조준할 때는 호흡을 멈추고. 서진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강도철이 뒤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자가 무슨 사격을 가르쳐? 총도 제대로 못 들 것 같은데. 강도철의 목소리가 다른 병사들에게까지 들렸습니다. 몇몇 병사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킬킬거렸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사관학교에서 사격 실력으로는 상위권이었던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진은 혼자 구석진 곳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다른 장교들과도 어울리기 어려웠습니다. 이 부대에는 여군 장교가 서진 혼자뿐이었고 남군 장교들도 어색하게 대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가족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오빠 준호가 연평도 시찰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준호 연평도 바다가 정말 시원합니다. 장병들 사기도 높고 좋네요. 무철 수고했다. 저녁에는 따뜻한 곳에서 쉬어라. 현숙 우리 아들 고생 많다. 감기 조심해. 서진은 가족들의 다정한 대화를 보며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기는 어려웠습니다. 군인 가족의 자부심 때문이기도 했고 부모님과 오빠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진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오빠 고생 많으세요. 짧은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체력 단련 시간이었는데 서진은 다른 장교들과 함께 달리기를 했습니다. 평소 꾸준히 운동해온 덕분에 뒤처지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여자 주제에 꾀하네. 강도철이 옆에서 뛰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힘든 건 이제부터지. 훈련이 끝나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생활관에서 내무반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개인 정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소대장의 임무였습니다. 박대위 잠깐 나와봐. 강도철이 생활관 밖에서 불렀습니다. 서진은 점검을 마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죠, 강병장? 서진이 물었습니다. 일이라기보다는 좀 할 말이 있어서. 강도철의 목소리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강도철이 서진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여자가 군대 와서 남자들 앞에서 짓이나 하고 있으니까 우습지 않아? 놓으세요. 서진이 소리쳤지만 강도철의 힘이 더 셌습니다. 여기서는 계급 따위 소용없어. 압도적인 폭력만이 이기는 거야. 강도철이 서진을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서진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체격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강도철의 주먹이 서진의 얼굴에 날아들었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아프지? 이게 현실이야.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야 해. 강도철이 계속해서 폭력을 가했습니다. 서진은 바닥에 쓰러진 채 온몸이 아팠습니다. 군복은 흙투성이었고 얼굴에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강도철은 마지막으로 군홧발로 서진의 옆구리를 찼습니다. 다음부터는 아가씨답게 조용히 지내. 알겠어? 강도철이 비웃으며 사라졌습니다. 서진은 혼자 남겨진 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에게 자랑스러운 딸이자 동생이 되고 싶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들어가서 마지막 남은 힘으로 메시지를 썼습니다. 엄마, 살려줘.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진의 의식도 함께 사라져갔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밤 공기만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 시각 서울 집에서는 저녁을 준비하던 김현숙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서울 용산구 박무철의 자택. 저녁 8시 김현숙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무철이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현숙이 손을 닫고 휴대폰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엄마, 살려줘. 서진의 메시지였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씩씩한 딸이 보낼 리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현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좀 와보세요. 현숙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무철이 급히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서진이가 이런 메시지를. 현숙이 휴대폰을 무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무철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봤지만 이런 절망감은 처음이었습니다. 딸의 짧은 메시지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이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서진이한테 전화해 보세요. 현숙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무철이 즉시 서진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계속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4번째까지 전화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서진이가 전화를 안 받을 리가 없어요.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철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준호에게 연락합니다. 장남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지금 어디 있느냐? 연평도 시찰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중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서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 지금 당장 서진이 부대 위치 파악해서 연락해라. 네, 서진이가요?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무철은 현숙과 함께 서진이 근무하는 부대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제17보병대대. 집에서 약 2시간 거리였습니다. 무철은 서재로 가서 비상 연락망을 뒤졌습니다. 육군본부, 특수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의 직통 번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문제로 공식 채널을 이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현숙 씨, 우리가 직접 가야겠습니다. 무철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네, 지금 당장 가요. 현숙도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서진이 부대 위치 확인했습니다. 제17보병대대 맞고요. 부대 당직실에 연락해봤는데 대위님은 현재 개인 시간이라고 하네요. 더 자세한 사항은 내일 일과 시간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어요. 현숙이 끼어들었습니다. 무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준호야, 지금 당장 헬기 준비해라. 헬기요? 비상 상황입니다. 육군 대장 권한으로 헬기 출동을 명령합니다. 무철의 목소리에 강철 같은 의지가 실렸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심각한 어조를 듣고 즉시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병대 헬기를 준비하겠습니다. 현숙도 특수전사령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지금 즉시 작전 헬기 한 대 준비시켜 주세요. 긴급 상황입니다. 사령관님,
구체적인 작전 내용을. 질문하지 말고 준비만 하세요. 5분 내로 이륙 가능하게 만들어요. 두 사람은 군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무철은 육군 대장 정복을, 현숙은 특수전 사령관 정복을 착용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집에서 입지 않던 계급장들이 어깨 위에서 묵직하게 빛났습니다. 오늘 밤 우리 딸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 계급장이 무슨 소용입니까? 현숙이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무철은 서재에서 권총을 꺼내 허리에 찼습니다. 내 딸을 건드린 놈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밤 9시 서울 상공에서 2대의 헬기가 충청북도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하나는 특수전 사령부 헬기, 다른 하나는 해병대 헬기였습니다. 각각 무철과 현숙, 그리고 준호가 탑승했습니다. 헬기 안에서 무철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아빠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현숙은 헬기 창문 너머로 어둠 속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딸이 무사하길. 준호는 헬기 조종사에게 최대 속도로 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더 빨리 갈 수 없습니까? 소장님, 이미 최대 속도입니다. 밤 10시 30분, 제17보병대대 상공의 헬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부대 내 모든 건물에 불이 켜지고 병사들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헬기다. 군용 헬기가 우리 부대 위에. 이 시간에 왜 헬기가? 부대 깃발들이 헬기 바람에 격렬하게 펄럭였습니다. 훈련장 한가운데에 착륙한 헬기에서 먼저 내린 사람은 육군 대장 박무철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뚜렷하게 보이는 4개의 별.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장님이다. 육군 대장이 왜 우리 부대에? 두 번째 헬기에서 내린 것은 특수전 사령관 김현숙이었습니다. 삼성 장군의 계급장이 조명에 반짝였습니다. 특수전 사령관까지. 마지막으로 해병대 소장 박준호가 내렸습니다. 붉은 팔각모를 눌러 쓴 그의 모습에서 해병대의 위용이 느껴졌습니다. 부대 전체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병사들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저건 별이 몇 개지? 하나, 둘, 셋, 9개다. 별 9개가 동시에 우리 부대에 왔다고? 당직 장교가 급히 뛰어나와 격려했습니다. 대장님, 무슨 일로 이 시간에? 무철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박서진 대위는 어디 있습니까? 박서진 대위요? 현재 개인 시간으로. 거짓말 마세요. 현숙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딸을 데려오세요. 부대 전체의 시선이 헬기 착륙장에 집중되었습니다. 평범했던 지방 부대에 별 9개가 동시에 나타난 전무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철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밤 내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제17보병대대 본부 앞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구스타 가족 앞으로 부대의 주요 간부들이 일렬로 뛰어나왔습니다. 대대장 김태수 중령을 필두로 부대장, 작전과장, 인사과장까지 모두 급히 군복을 걸치고 나타났습니다. 대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김태수 중령이 땀을 흘리며 격려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역력했습니다. 박무철이 차가운 시선으로 중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박서진 대위만 즉시 데려오시면 됩니다. 박서진 대위요? 김중령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현재 개인 시간으로 생활관에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럼 지금 당장 불러오세요. 김현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특수전 사령관의 위압적인 기운이 주변을 압도했습니다. 김중령이 부관에게 눈짓했습니다.
박서진 대위 즉시 호출해 부관이 뛰어가는 사이 박준호가 팔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해병대 소장의 붉은 팔각모가 조명 아래에서 더욱 위압적으로 보였습니다. 아버지, 뭔가 이상합니다. 부대 분위기가 어수선해요. 주변에서 구경하던 병사들 사이로 강도철이 슬그머니 섞여들었습니다. 몇 시간 전 서진을 폭행한 장본인이었지만 태연하게 다른 병사들과 함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야, 저게 진짜 대장님이냐? 한 병사가 속삭였습니다. 별 4개 보이지? 그리고 저 여자분은 삼성 장군이고 다른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왜 박대위 때문에 이런 큰 인물들이 왔을까? 강도철이 씩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별거 아닐 거야. 그냥 가족이 걱정돼서 온 거 아니야? 잠시 후 부관이 당황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중령님, 박서진 대위가 생활관에 없습니다. 없다고요? 김중령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생활관 전체를 다 찾아봤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무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내 딸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김중령이 급히 다른 장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전 부대 수색해. 박서진 대위 즉시 찾아와. 현숙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중령,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사령관님. 이 부대는 모범부대로. 모범부대? 준호가 비웃었습니다. 모범부대에서 장교가 실종됩니까? 김중령이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아마 개인적인 용무로 잠시 외출했을 수도. 외출? 무철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군부대에서 밤 11시에 무단 외출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 사이 김중령이 다른 장교들과 급히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상부에 알려지면 우리 부대는 끝장입니다. 김중령이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중령님, 하지만 육군 대장의 딸이. 그래서 더 조용히 처리해야 합니다. 일단 박서진 대위를 병원으로 후송하고 사고로 처리하면. 인사과장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군들이 직접 오셨는데 장군들께는 단순 사고라고 보고하겠습니다. 강도철은 다른 부대로 전속시키고. 그때 현숙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중령, 지금 뭘 논의하고 계셨나요? 김중령이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아, 사령관님. 그냥 사건 처리 방안을. 혹시 이 일을 덮으려고 하셨나요? 현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주변 간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작전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장님, 혹시 내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일단 절차를 밟아서. 절차? 현숙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딸이 위험에 처했는데 절차를 밟으라고요? 사령관님, 하지만 군 기강상. 군 기강? 무철이 성을 냈습니다. 내 딸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군 기강을 말하는 겁니까? 준호가 앞으로 나서며 김중령을 노려보았습니다. 중령, 지금 당장 이 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세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그때 인사과장이 급히 뛰어왔습니다. 중령님, 부대 뒤편에서 박서진 대위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인사과장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무철과 현숙, 준호가 동시에 그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입니까? 지금 당장 안내하세요. 현숙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부대 뒤편 어둠 속 건물 그늘진 곳에서 서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군복은 흙투성이었고 얼굴과 몸 곳곳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차가운 땅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진아.
현숙이 비명을 지르며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무철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준호는 즉시 서진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무병, 지금 당장 의무병 불러와요. 김중령과 다른 간부들이 당황해서 뒤따라왔습니다. 상황을 본 순간 모두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런 일이. 김중령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철이 서진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리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내 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현숙이 서진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진아, 엄마야. 괜찮아. 이제 엄마가 왔어. 의무병들이 급히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서진을 의무실로 옮기는 동안 무철의 눈빛이 얼음보다 차가워졌습니다. 중령. 무철이 김중령을 불렀습니다. 네, 대장님. 지금 당장 이 부대 전체를 봉쇄합니다. 아무도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하게 하세요. 하지만 대장님, 그런 권한은.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해병대 소장 권한으로도 동참합니다. 이 부대는 지금부터 특별수사 대상입니다. 현숙이 서진을 따라 의무실로 향하면서 뒤돌아 차갑게 말했습니다. 특수전사령관 권한으로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겠습니다. 가해자를 반드시 찾아내겠어요. 김중령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대장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군 기강이 무너집니다. 정식 절차를 밟아서. 무철이 천둥 같은 목소리로 대받았습니다. 군 기강? 내 딸을 짓밟아 놓고 무슨 군 기강을 말하는 겁니까? 진짜 기강은 정의입니다. 부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생활관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창문 너머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도철도 다른 병사들과 함께 생활관으로 들어갔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발각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의무실에서는 군의관이 서진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외상이 심합니다. 즉시 병원으로 후송해야 합니다. 무철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 딸을 이렇게 만든 놈,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갔지만 제17보병대대의 긴 밤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제17보병대대 의무실, 형광등 불빛 아래 서진이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군의관이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지만 서진의 의식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얼굴 곳곳에 멍과 상처, 찢어진 군복, 그리고 떨리는 몸이 그녀가 겪은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현숙이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특수전사령관의 강인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상처받은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무철은 침상 옆에 서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전쟁터를 누빈 그였지만 자신의 딸이 이런 모습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의무실 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해병대 소장으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눈빛 깊숙한 곳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의관, 상태가 어떻습니까? 무철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외상이 심합니다. 얼굴과 몸 곳곳에 타박상이 있고 갈비뼈에도 손상이 의심됩니다. 정밀 검사를 위해서는 큰 병원으로 후송이 필요합니다. 군의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서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바라보다가 옆에 있는 가족들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아빠. 서진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서진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현숙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정시켰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아빠. 제가 약해서 이런 꼴을 당했어요. 무슨 소리야. 넌 잘못한 게 없어. 무철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자존심을 지키지 못했어요. 군인으로서 실격이에요. 서진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한 걸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서진아, 너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잘못은 너를 해친 놈에게 있어. 그때 의무실 문이 열리며 김태수 중령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대장님, 사건 조사를 위해 박서진 대위에게 몇 가지 질문을. 지금은 안 됩니다. 현숙이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우리 딸 상태를 보세요. 하지만 빠른 조사를 위해서는 무철이 김중령을 노려보았습니다. 중령, 가해자부터 찾아내세요. 내 딸 상태는 내가 챙기겠습니다. 김중령이 물러나고 다시 가족만 남은 의무실에서 서진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강도철 병장이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서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강도철? 준호가 이름을 반복했습니다. 평소부터 저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여자가 군대에 와서 남자들한테 지시한다고. 오늘 저녁에 저를 불러내서. 서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놈이 널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서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야 한다고. 여기서는 주먹이 센 놈이 이기는 거라고. 무철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강도철 병장. 아빠, 제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군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서진이 자책했습니다. 아니야. 무철이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잘못은 널 괴롭힌 그놈에게 있어. 넌 우리의 자랑스러운 딸이야. 의무실 밖에서는 김중령이 다른 간부들과 급히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철 병장을 즉시 격리 조사해야 합니다. 인사과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서진 대위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작전과장이 망설였습니다. 지금이 그런 말할 때입니까? 김중령이 화를 냈습니다. 육군 대장의 딸이 다쳤는데. 그 시각 생활관에서는 강도철이 다른 병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야, 무슨 일이길래 헬기까지 왔을까?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글쎄, 박대위가 사고라도 났나? 다른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강도철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닐 거야. 그냥 가족이 걱정돼서 온 거 아니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서진이 깨어나서 자신의 이름을 말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의무실로 다시 돌아가서 현숙이 서진의 이마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이제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정말 괜찮을까요? 서진이 불안해했습니다. 준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병대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겠어. 널 해친 놈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무철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강도철, 내가 내 딸을 건드린 것을 후회하게 만들겠다. 밤이 더욱 깊어가는 가운데 의무실에서는 가족의 사랑이 상처받은 서진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수의 불꽃도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이제 푹 쉬어라. 아빠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무철이 딸에게 약속했습니다. 현숙이 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한 걸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부대 곳곳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병사들과 간부들 모두 이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별 9개의 가족이 움직였고
이제 진짜 폭풍이 몰아칠 것이었습니다. 서진이 다시 눈을 감으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가족들이 있어서. 그 말에 세 사람 모두의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강도철에 대한 응징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새벽 2시 제17보병대대는 여전히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의무실에서는 서진이 진통제를 맞고 잠들어 있었고 무철은 딸 곁을 지키며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현숙과 준호는 부대 본부에서 김태수 중령과 강도철의 신병 확보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무철은 조용히 서재에서 가져온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는 45년 전 이등병 시절부터 지켜온 군번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빛바랜 천으로 만들어진 그 군번줄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그의 모든 군 생활이 담겨 있었습니다. 789104이 무철이 군번을 중얼거렸습니다. 전라도 시골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던 자신이 대한민국 육군 대장까지 오르게 해준 숫자였습니다. 군번줄을 만지작거리며 무철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9살 때 처음 군에 입대했을 당시 신발도 제대로 없어서 집신을 신고 왔던 자신을 선임들이 놀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난한 시골 청년이지만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는 각오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때는 내가 나라를 지키는 것이 목표였는데 무철이 서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내 딸을 지키는 것이 내 마지막 임무다. 그는 군번줄을 목에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그 무게감이 새로웠습니다. 계급장의 별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이 군번줄이었습니다. 부대 본부에서는 현숙이 김중령 앞에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중령 강도철 병장을 지금 당장 격리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령관님, 아직 확실한 증거가. 증거? 현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 딸의 증언이 증거 아닙니까? 준호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중령, 지금 이 상황에서 절차를 따지실 겁니까? 해병대라면 벌써 처리했을 겁니다. 김중령이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강도철 병장을 호출하겠습니다. 한편 생활관에서는 강도철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모두 깊이 잠들었지만 그만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설마 들킬 리는 없겠지. 강도철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육군 대장과 특수전사령관, 해병대 소장까지 나타난 상황을 보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때 당직 장교가 생활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도철 병장, 지금 당장 본부로 나와. 강도철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척하며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죠? 묻지 말고 빨리 나와. 강도철이 군복을 대충 걸치고 나가는 동안 다른 병사들도 깨어났습니다. 강도철이 왜 불려가지? 뭔가 큰일 났나? 부대 본부 앞에 도착한 강도철은 헬기와 별들로 가득한 상황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발각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강도철 병장입니다. 경례를 했습니다. 현숙이 차가운 시선으로 강도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서진 대위와 어떤 관계입니까? 박서진 대위요? 같은 부대 동료입니다. 오늘 저녁에 박서진 대위를 만났습니까? 강도철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녁에요? 글쎄요. 기억이 잘. 준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요? 몇 시간 전 일인데? 정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소장님. 그때 의무실에서 무철이 나왔습니다. 목에는 낡은 군번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육군 대장의 군번줄은 전설 같은 존재였습니다. 무철이 강도철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키 차이는 거의 없었지만 기세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강도철 병장, 네, 대장님. 내 딸이 당신 이름을 말했습니다. 강도철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대장님. 박서진 대위와는 업무상 관계뿐입니다. 무철이 군번줄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군번줄을 아십니까? 네. 내가 19살에 처음 받은 군번줄입니다. 45년 동안 지켜온 것이죠. 강도철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군번줄은 내가 군인으로서 지켜온 모든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조국 수호, 국민 보호, 그리고 정의. 대장님. 하지만 정작 내 딸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무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평생 바쳐서 지켜온 이 군대에서 내 딸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현숙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가 직접 해결합시다. 아니요. 무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군인 정신의 문제입니다. 준호도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철이 강도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도철 병장,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말 내 딸과 무관합니까? 강도철이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네, 정말 모릅니다. 그 순간 무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45년 군 생활의 모든 경험이 응축된 시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철이 군번줄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직접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현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함께해요. 준호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해병대의 이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세 사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별 9개의 힘이 하나로 모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철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강도철 병장, 당신은 군인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잊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군인의 첫 번째 의무라는 것을. 강도철의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흘렀지만 부대 안의 긴장감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진실을 향한 마지막 단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제17보병대대 훈련장. 강도철은 여전히 거짓말을 고집하고 있었지만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인 가운데 무철은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철 병장,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현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하면 선처를 고려하겠습니다. 강도철이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사령관님. 저는 박서진 대위와 개인적인 일은 없었습니다. 준호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놈이 끝까지 거짓말을 하네요. 무철이 준호를 제지했습니다. 잠깐, 준호야. 그리고 김태수 중령에게 지시했습니다. 중령, 강도철 병장의 생활관을 수색하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 이후 그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가져오세요. 네, 대장님. 잠시 후 부관들이 강도철의 개인 소지품들을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는 혈흔이 묻은 군복과 손목시계가 있었습니다. 현숙이 그것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혈흔을 감정하면 우리 딸의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겠네요. 강도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그건 제가 훈련 중에 다쳐서. 훈련 중에?
준호가 비웃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훈련이 없었는데요. 그때 한 병사가 급히 뛰어왔습니다. 중령님, 생활관에서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병사가 가져온 것은 서진의 계급장이었습니다. 대위 계급장 하나가 강도철의 침대 밑에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무철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강도철 병장? 강도철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제 침대에, 누가 당신 침대에 박서진 대위의 계급장을 숨겨놨다는 말입니까? 현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강도철이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 또 다른 병사가 뛰어왔습니다. 중령님, 부대 CCTV를 확인했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저녁 9시경 강도철 병장이 박서진 대위를 부대 뒤편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촬영되었습니다. 이 말에 강도철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무철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군요. 강도철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장님, 저는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세요. 현숙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강도철이 마지막으로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래요. 제가 했어요. 하지만 그게 뭐 어쨌다는 거죠? 여자가 군대 와서 남자들 앞에서 짓이나 하고 있으니까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말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강도철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대장이면 난 대통령이다. 강도철이 완전히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무철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45년 군 생활을 통해 쌓아온 모든 인내심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넌, 무철이 낮고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약자만 짓밟는 하찮은 병장이야. 강도철이 비웃으며 대들었습니다. 하찮은 병장이라고요? 여기서는 주먹이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박서진도 결국 제 주먹 앞에서 무릎 꿇었어요. 이 말에 현숙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놈이. 하지만 무철이 현숙을 제지했습니다. 아니요, 현숙 씨. 이건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무철이 강도철 앞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군대는 내 주먹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정의로 세워지는 것이다. 정의? 강도철이 코웃음 쳤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힘이 곧 정의예요. 준호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 미친놈이. 무철이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강도철 병장, 내가 내 딸에게 한 것처럼 폭력으로 해결하고 싶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그리고 현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숙 씨, 특수전사령관 권한으로 강도철 병장을 구속하세요. 현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특수전사령관 권한으로 헌병 특임대 긴급 투입을 명령합니다. 잠시 후 군용 차량 소리와 함께 헌병 특임대가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헌병 특임대장 김상훈 중령입니다. 특임대장이 격려했습니다. 무철이 지시했습니다. 강도철 병장을 군검찰 긴급 구속 조치하세요.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즉시 격리하겠습니다. 명령 이행하겠습니다. 헌병들이 강도철을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정식 군법 절차에 따른 구속이었습니다. 현숙이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군검찰 긴급 구속영장에 의해 강도철 병장을 체포합니다. 폭행, 상해, 군기문란 혐의입니다. 강도철이 마지막으로 발악했습니다. 이게 정의예요? 권력으로 짓누르는 게 정의라고요? 무철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정의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내가 내 딸에게 한 것은 범죄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강도철을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해병대의 이름으로 널 심판한다. 헌병들이 강도철의 양팔을 잡자 그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이런 게 군대예요? 이런 게 공정한 거예요? 현숙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정? 우리 딸을 폭행한 당신이 공정을 말할 자격이 있어요? 강도철이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여자가 군인이면 뭐 대단하다고. 결국 제 손에. 무철이 마지막으로 말을 끊었습니다. 닥쳐라. 내 같은 놈 때문에 군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다. 강도철이 완전히 끌려가고 난 후 훈련장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태수 중령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대장, 이번 사건에 대해 부대 차원에서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무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령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런 놈이 군대에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숙이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이제 끝났어요. 준호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무철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 제17보병대대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제17보병대대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강도철이 군검찰로 인계된 후 부대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사들은 창문 너머로 여전히 헬기가 서 있는 훈련장을 바라보며 지난밤의 일들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의무실에서는 서진이 깨어나 있었습니다. 밤사이 응급처치를 받고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몸 곳곳에 상처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서진아, 기분이 어떠냐? 무철이 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아빠. 서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강도철 병장이 정말 구속됐어요? 현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군검찰로 넘겨졌어. 더 이상 너를 괴롭힐 수 없어. 준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서진아,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용감하게 견뎌낸 거야.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가족들. 만약 혼자였다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김태수 중령이 조심스럽게 의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무철이 허락했습니다. 김중령이 들어와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장님, 그리고 박서진 대위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부대장으로서 이런 일을 막지 못한 제 책임입니다. 무철이 중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중령,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네, 대장님. 부대 전체의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 체계도 개선하겠습니다. 현숙이 덧붙였습니다. 특히 여군들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전 9시 국방부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제17보병대대에서 일어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충청북도 괴산군 제17보병대대에서 발생한 여군 폭행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박무철 육군대장의 딸인 박서진 대위로 알려졌으며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닌 군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별 9개의 가족이 직접 나서서 정의를 실현한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박무철 자택에서는 오후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서진은 병원 검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태극기가 여전히 정중앙에 걸려 있었고 가족 사진들도 그대로였습니다. 서진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무철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서진이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계속 군인으로 살고 싶어요, 아빠. 이번 일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어요. 현숙이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답다.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라. 준호가 말했습니다. 서진아, 내가 이번에 보여준 용기가 다른 여군들에게도 희망이 될 거야. 저녁 시간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네 사람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아버지,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응? 이번 일로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가 받을 부담이 걱정돼요. 저 때문에. 무철이 딸의 말을 끊었습니다. 서진아, 우리는 가족이다. 가족은 서로를 지키는 거야. 현숙도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군인이기 전에 가족이야. 너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가족 단톡방 우리 가족의 새로운 메시지들이 도착했습니다. 무철 오늘부터 우리 가족은 새롭게 시작합니다. 현숙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이겨내자. 준호 우리는 하나다. 별 9개의 힘을 보여줬다. 서진 고마워요, 가족들. 사랑해요. 밤이 되자 무철은 서재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육군 대장이기 전에 아버지였다. 딸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동시에 자신의 가정, 모든 국민의 아들, 딸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진짜 군인 정신이다. 현숙도 자신의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특수전 사령관으로서 많은 작전을 수행했지만 오늘처럼 의미 있는 작전은 없었다. 내 딸을 구한 것이 가장 성공적인 작전이었다. 앞으로 모든 여군들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 준호는 연평도에서 가져온 조개 껍데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해병대의 이름으로 가족을 지켰다. 이것이 진정한 해병 정신이다. 강한 것은 약한 것을 보호할 때 의미가 있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 일로 더 강해졌다. 나 같은 일을 겪는 후배들이 없도록 모범이 되는 군인이 되겠다. 한 달 후 군법정에서 강도철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박무철 가족과 함께 서진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장이 서진에게 물었습니다. 피해자 박서진 대위, 사건 당일 상황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이 당당하게 일어섰습니다. 네, 재판장님. 저는 그날 밤 강도철 병장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더 강해졌습니다. 같은 피해를 당하는 후배들이 없도록 군 내 인권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강도철이 마지막 변론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군대에. 서진이 당당하게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강도철 병장, 당신은 틀렸습니다. 진정한 군인은 성별이 아니라 정신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강도철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제17보병대대는 모범부대로 거듭났습니다. 인권 교육이 강화되고 여군들을 위한 안전시설도 확충되었습니다. 김태수 중령은 부대 개선에 앞장서며 진정한 지휘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박무철 가족의 이야기는 전군에 퍼져나갔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정의의 힘이 어둠을 이긴 이야기로 기억되었습니다.
거실에서 네 사람이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국내 인권 개선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철이 태극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됐다. 현숙이 서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딸이 만든 변화야. 준호가 말했습니다. 별 9개가 함께 만든 기적이다. 법정을 나오며 서진이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저는 이 일을 계기로 더욱 강한 군인이 되었습니다. 무철이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내가 진짜 승리자다. 현숙이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다른 여군들에게 희망이 되었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진정한 전사가 되었다. 서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들 덕분이에요. 이제 저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잦아들며 별 9개의 가족은 서로를 뜨겁게 끌어안았습니다. 사랑과 정의가 승리한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